줌에 계신 분들 스크린 보고 계시죠? 제 목소리 들리시죠? 이제. 네, 시작할까요? 네. 이근 교수님은 뭐 굳이 소개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제가 한 말씀 덧붙이자면, 제가 이근 교수님 하와이에서 호놀룰루에서 만났어요. 그때 두 가지 인상적이 있는데,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식당 식사를 하지 않고 사모님이 싸준 도시락을 먹는데 도시락이 진짜 풍성하더라고요. 저는 거기 있는 그 교수를 만났는데 쌤, 저 친구 앞으로 좀 잘 보라. 막 정말 잠재력이 풍부하고 유능한 학자다. 세계적인 학자가 될 거다. 그 멘트를 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서울대학에 잘 이렇게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점점 가면 갈수록 분야가 경제지리학을 파고 들어오는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밖에 나가면 한국에서는 참 밖에 나가면 이건 선생님에 대해서 아는 분이 너무 많고 또 그런 관점에서 공간적인 관점에서 다른 문제를 얘기하고 해서 제가 굉장히 감동받고 30년 전에 만난 것이 지금도 그때 그때 그 교수가 하와이 대학 교수가 진짜 사람을 잘 봤구나 생각했습니다. 오늘 굉장히 세 편의 논문을 이렇게 하려니까 굉장히 양이 많지만 재미있는 주제니까 듣고 토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캐치업에서 컨버전스로 갔는데 아마 다음 연구는 From Convergence to Leader 그로 할 것 같습니다. 이근 교수님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줌에 한 20분 들어와 계시고 신장석 교수, 박상욱 교수 이렇게 많이 들어와 계시네요. 대학 교수님 들어와 계시고 줌에 계시면 잘 들리시죠? 네, 예, 잘 들립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대로 오늘 주제는 한국의 그동안 추격의 대표 주자인데 이제 그 다음 키워드로 컨버전스를 이제 같이 제시하고자 하는 게 오늘의 톡의 주제가 되었고, 그래서 컨버전스는 이제 영미식 자본주의로 수렴하는 지표가 성향이 보인다는 것인데 하나의 퍼즐이죠. 한국과 미국 아직 굉장히 많이 다른데 왜 수렴하느냐 하는데 몇 가지 지표로서 수렴 경향이 보이고 그런 퍼즐의 열쇠로서 저는 이제 금융화 때문에 한국이 영미식으로 성장도 떨어지고 이제 분배도 악화된다는 걸 이제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톡은 제가 최근에 쓴 세 개의 페이퍼를 요약해서 발표한 것이고요. 거기에 첫 번째 코리안 스타일 페이퍼는 퀄리테이티브하게 서베 요약한 페이퍼이고 실증적인 기반은 그 두 번째 페이퍼인 스트럭처 체인지 이코노믹 다이너미스에 나온 논문에서 자본주의 다양성 관점에서 한국 자본주의가 영미식과 비슷해졌다는 걸 이제 실증 분석한 논문이고, 세 번째 논문은 금융화 실증 분석을 해서 금융화가 바로 성장을 떨어뜨리고 분배 악화시키는 라는 이제 에비던스를 이제 타임시리즈 거치 분석까지 제시한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좀 덜 알려져 있는데 이제 정치학, 사회학 쪽에서 많이 영향력 있는 리터레처가 이제 자본주의 다양성, 버라이어티 캐피탈리즘, 약자로 VOC 리터레처인데요. 여기서는 자본주의 나라들을 몇 가지 제도 측면에서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영미식의 어떤 리버럴 마켓 이코노미하고 유럽식의 코드레 마켓 이코노미, 그다음에 그 중간에 좀 섞인 혼합 믹스 이코노미가 3대 유형이고, 추가로 이제 종종 동아시아 자본주의를 이 문헌에서 이제 또 추가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이제 제도인데요. 노동시장 제도, 가버넌스, 정부와 기업관 이런 어떤 다양한 제도 가지고 자본주의를 구분하고 각 유형이
독자성이 있고 각자 다 이피션트한 자본주의자 이런 식으로 악유하고 그에 따라서 각 유형이 스테이블하다는 것이 이제 이 이론들의 이제 주요 관점이었고 우리 여기 권 교수님이 이쪽을 이제 주로 연구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이 상대적으로 스테이블한가 또는 변화가 있는가가 하나의 좀 논점이 되고 있고 스테이블하다는 사람들이 반면에 이렇게 변화가 야기된다. 시간에 따라서 유형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주장하는 대비된 요인인데 제 생각에도 좀 유형의 변화가 느껴지는 것이 이제 오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제 동아시아 자본주의 유형이 어느 형태로 자본주의 분류에 들어가는가가 핵심이고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고 또 유럽 선진국에서도 시간에 따라 좀 변화하는 것이 이제 그 클러스터 분석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이제 그래프 보시면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첫 번째 왼쪽 그래프는 GDP 성장률 면에서 한국이 맨 위에 있긴 하지만은 계속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성장률이 이제 점점 떨어지는 것이 이제 동아시아 자본주의라는 것이 고성장 좋은 분배인데 이 고성장 부분이 떨어지고 있다.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 오른쪽 그래프는 분배 지표인 탑 10% 쉐어 면에서 당연히 미국이 제일 높은데 보시면 한국이 바로 미국 다음으로 지금 주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진위 교수로는 분배가 좋은데 요새 많이 쓰는 이제 피케티브 많이 쓰는 탑 1%, 탑 10% 하면은 거의 뭐 미국 다음으로 분배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나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던지는 질문은 왜 이런 변화가 아시아에서 오고 있느냐? 그 원인은 저는 이제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그때 충격 이후로 IMF의 어떤 권유에서 영미식 제도를 도입한 것이 한국이 이런 식으로 이제 영미식을 수렴하게 되는 어떤 시드 단초가 됐다고 생각하고 일본의 경우에는 플라자 합의 이후에 버블이 붕괴되고 투 로스 데케드를 겪으면서 일본도 역시 좀 더 영미식 자본주의로 가지 않았느냐. 반면에 대만은 이런 크라이시스를 안 겪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제도적 안정성을 유지한 덕에 나중에 보면 대만이 유럽형 쪽으로 분리됩니다. 한국과 일본과는 달리. 그래서 이런 대략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유럽 자본주의는 오래된 자본주의 역사를 통해서 좀 더 제도 간의 보완성, 안정성이 이제 강하다고 보고 유럽 일부 국가들이 위기를 겪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제도가 유지되면서 원래 유형을 좀 유지하는 게 보이고 독일만 할츠 개혁 이후에 굉장히 유연 노동시장을 도입하면서 독일이 잠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영미식으로 분리된 결과가 나오긴 합니다. 노동시장 유연성 높인 덕에. 그래서 그 제도 지표 하나가 이제 컬렉티브 바이닝인인데 컬렉티브 바이닝이 얼마나 노동자들 커버가 되는가 이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들이 위에 보시면 이제 노던 유럽 북부 유형이 되겠습니다. 근데 한국하고 일본은 굉장히 낮고 미국에 많이 가깝죠. 그래서 북부라든가 컨티넨탈 유럽은 컬렉티브 바이닝에 들어간 정도 굉장히 높은데 이런 차이는 아주 극명하게 유지되고 있고 한국과 일본은 이쪽 미국에 가까운 정도라는 얘기죠. 그 단체 교섭에 포함되는 노동자들의 비중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자 조합률도 보시면은 왼쪽에 이제 높은 나라들이 주로 이제 북부 유럽이 조합질은 높고 낮은 나라가 이제 이쪽 그 미국인데 한국이 일본이 그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다양성의 주요 부른 지표인 노동시장의 유연성, 뭐 유니언 덴시티, 컬렉티브 바이닝 커버리지 면에서 유럽이 완전히 다른 정도를 보이고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이제 이 그래프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북부 유럽 일부 국가들은 경우도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시장 이런 제도 면에서 핵심 제도를 유지한 덕에 영미식으로 컨버지하는 그런 거지는 않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설을 세워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파트에서 쓰는 방법론은 이쪽 자본주의 다양성분에서 많이 쓰이는 클러스터 분석인데, 클러스터 분석은 몇 가지 변수를 가지고 이 변수가 여러 나라를 통계처래 가지고 어떤 나라가 서로 비슷하고 다른가를 통계적으로 이제 분류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원래 자본주의 다양성에서는 이제 제도 변수 가지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결과 변수인 성장률, 고용률, 분배 지표를 가지고 세 변수가 돌려봤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기존 VOC 리터처럼 다른 방법론이죠. 제도 변수가 굉장히 규칙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성과면에서 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로버스 차원에서 그 나라 데이트 평균을 5년 평균, 10년 평균, 15년 평균에서 다양해가지고 그 유형 구분이 얼마나 오버스탄가를 테스트해봤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OECD 국가하고 동아시아 국가들을 이제 여기에 샘플에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에 이 결과가 이제 그 5년간 데이터 가지고 한 결과인데 보시면은 맨 왼쪽 그림이 이제 북구 그룹이고 코디네이트 마켓 이카노미고, 두 번째 그룹 2가 믹스 마켓 이카노미 혼합 자본주의고, 그룹 3가 이제 리버럴 영미식 자본주의고, 그룹 4가 동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동아시아 자본주의 그룹이 맨 오른쪽에 있다가 2000년대부터는 이 그룹에 아무도 없어요. 어디 갔느냐? 한국과 대만이 2005년부터 이 영미식 UK, US, 캐나다 쪽에 붙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북구 유럽에 붙었습니다. 그걸 저희 예상드렸는데, 맨 밑에 칸에 이제 성장률 이쪽 지표인데 보시면은 그룹 3는 성장률이 낮고 분배가 높은 그런 형태이고, 동아시아 유형은 성장률이 높고 분배도 좋은 유형이고, 그 다음에 북구형은 디센트한 굿 그로스고 분배가 좋은, 그 다음에 고용률도 높은 구조입니다. 유연 안정성 쪽 나라들이죠. 플렉시큐리티. 그 다음에 믹스 마켓 하면은 항상 이게 중간입니다. 그냥 혼합적인 성과를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그 자본주의 다양성 리터리처대로 이 결과 지표도 나온 것 같아요. 영미식은 고성장 나쁜 분배, 북구 유럽은 고용률이 높고 분배가 좋은, 동아시아는 고성장 좋은 분배라는 이제 동아시아 기저형인데, 안타깝게도 이 이제 셀이 다 MT가 됐단 말이에요. MT가 됐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미국도 과거 50년대, 60년대에는 이 북구 유형이 혐의했어요. 일본, 유럽이. 근데 미국이 이제 80년대 이후에 이제 좀 신자유적인 걸 하면서 결국은 유럽, 영국과 같이 새로운 자본주의 유형을 창출하면서 이제 영미 자본주의 유형을 창출했단 말이죠. 그리고 독일이 이제 혼합 자본주의 있다가 2000년대 이후부터 이제 헐트 계획을 하면서 이쪽 영미 자본주의로 그런 것이 좀 나타났는데, 그 기간을 달리면 독일이 아직도 유럽 쪽으로 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결과는 15년 단위로 한 결과인데, 여기서도 이제 역시 한국, 일본이 영미식과 비슷해지는 결과가 나오고 있고, 독일이 아직 뒤쪽에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10년 단위로 하면은 독일이 프랑스, 이탈리, 스페인과 같이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독일이 아직까지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로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이 세 가지 다른 기간을 해도 로버스트한 결과는 한국과 일본이 영국, 미국과 같이 되고, 대만은 이제 북구형으로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재미있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동아시아 자본주의가 끝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지 않냐는 것이죠. 이제. 근데 아시다시피 퍼즐은 또 굉장히 다르잖아요. 한국 재벌도 미국 다르고 뭐 다른데 어떻게 그 영미적 가냐, 이게 하나의 퍼즐인데, 그래서 제도적 차이는 아직도 지속됨에 불구하고 성과면에서 영미적 관계 사실은 하나의 이제 이론적 퍼즐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퍼즐에 대한 이제 해석은
아까 말한 대로 IMF 버블 이후로 미국 일부선 버블 이후로 영미 제도를 채택한 결과 그쪽으로 움직인 것이고 상대적으로 자본 역사가 짧은 동아시아라서 북과 달리 외환위기 이후에 제도가 바뀌면서 영미식 자본주의로 상대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냐 이런 식의 이제 일단 질적인 해석은 가능하고 제가 이제 실증적으로 이 퍼즐을 푸는 열쇠는 여러 제도 중에서 특히 금융화가 강화된 것이 이쪽 성과를 저성장 나쁜 분야로 끌고 가지 않냐 이걸 이제 두 번째 PF에서 이제 테스트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재밌는 건 앞으로 중국이 어디로 가냐 중국이 이제 동아 자본주의로 혼자 들어올지가 이제 사실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퀘스천은 무엇이 동아 자본주의의 종말을 갖고 왔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설은 파이낸셜 에이전시이고 특히 이제 주주 자본주의의 등장이 그런 것이고 특히 한국에서 외국인 주주 지분율이 최저에서 최고로 올라가면서 이것이 저성장을 낳고 저투자를 낳고 그다음에 배당 그 지급이 증가하면서 이것이 어떤 분배 악화의 원인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설 세우고 이걸 테스트해봤습니다. 그래서 경제학 리터처에서 이제 주류 경제학은 이제 금융 발전, 파이낸셜 디벨롭먼트는 이제 성장을 추구한다고 많이 나와 있는데 좀 비주류 경제학에서 이제 비판적 목소리가 이제 금융화하고 금융 발전을 구분해 가지고 금융 발전은 금융 시장의 어떤 그 화강을 말하는데 금융화란 것은 전체 경제에서 금융 부분의 비중이 제조업보다 커진다거나 또는 해외로 많이 투자하게 된다거나 금융의 글로벌레이션 그다음에 주주의 배당을 많이 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화를 하고 이런 것들은 저성장 분배 악화의 원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리터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리터를 감안해 가지고 금융 발전 지표하고 금융화 지표를 다 넣어 가지고 통계적으로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지표로 이제 금융화를 매지하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제 금융 발전은 잘 아시다시피 주로 이제 스톡마켓의 가치 대 GDP 비율을 또는 뭐 뱅크론 대 GDP 비율을 쓰는 전통적인 변수이고 금융화에 대해서는 세 가지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금융 섹터의 비중, 그다음에 디비던드의 부가 중에서 디비던드 지급이 차지하는 비중, 그다음에 해외에 투자한 에셋의 GDP 비중 이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효과를 이제 실증적으로 테스트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제 그 금융 섹터의 비중, 소위 이제 파이어 섹터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파이낸스 인슈런스 섹터라고 하는데 이 비중이 당연히 미국이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구가 있고 한국이 상당히 좀 또 미국 다음으로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북구라든가 서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금융 섹터의 비중이 이미 높은 걸로 나오고 있고 일본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금융 섹터 비중 면에서도 한국이 미국 쪽으로 가깝게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트렌드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쪽 북부나 서구는 트렌드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올라갔다가 2002년 스테이블돼 있죠. 그다음에 주주가치 극대화가 이제 이쪽 신장석 교수 이런 학자들 많이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동아시아 자본주의는 이윤을 재투자해서 성장을 극대화하는 정책인데 영미 자본주의는 단기 성과에 집착하다 보니까 이윤을 재투자보다는 배당을 많이 준 것이 선이다는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것이 이제 그 저성장 어떤 분배 악화의 어떤 그 원인이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포스트 케인자들이 많이 비판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래프는 지분율 상황인데 이건 이제 분자는 제조업에서의 밸류 에디드고 거기서 밸류 에디드 중에서 몇 프로가 배당으로 나가냐인데 특이하게 좀 일부 유럽 국가 뭐 또 높게 나옵니다. 근데 역시 이제 미국이 좀
여기서 미국이 그다지 높게 나오진 않네. 에버리지 이제 25, 뭐, 한국이 아직은 낮은데 한국이 열심히 많이 따라가지고 배당 수량이 이제는 많이 높아졌고 특히 삼성전자 이런 우량 기업들이 이제 배당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미 여러 문헌들이 이 금융화하고 분배학파에 대해서 많은 실증 연구가 다양한 차원에서 법 레벨 또는 뭐 거식 차원에서 있는데 저희가 한 거는 금융화 지표를 세 가지를 다 동시에 넣어가지고 어느 것이 가장 그 똑같은 방법론 상하에서 로버스트하게 유리하게 나온가를 이제 측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또 추가로 미국에 대해서 그 디비던드 쉐어가 왼쪽 그림에서 올라가는 거하고 탑 10% 쉐어가 올라간 것이 같이 가는 것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트리뷰트 인컴 오브 코퍼레이트 이것이 바로 이제 디비던드로 지급된 소득에서 부가가치 비중입니다. 그리고 한국도 디비던드 비율이 미국보다는 낮지만은 추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에 따라서 탑 10%도 올라갔다. 그래서 나중 회계 분석에서는 탑 10%를 종속변수하고 세 가지 금융화 지표를 다 넣어가지고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PKT가 많이 강조하는 그 그래프인데 김나연 교수가 한국까지 들어왔는데 보시면은 이제 탑 10% 쉐어가 하락하다가 80년대 이후로 이제 리버라이제이션 피리어드 미국이 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영국이고 그 다음에 한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일본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이 진위계수로는 뭐 아직 괜찮은 나라인데 이 탑 10% 쉐어로는 굉장히 좀 분배가 심각한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원인 하나가 한국이 투자율이 IMF 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5% 넘던 투자율이 30%대로 떨어지고 지금 더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투자를 저하고 사실은 금융시장에서 다음 그래프인데요. 외국인 지분 비율과 서로 마이너스 코릴레이션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외국인 지분이 올라갈 때 투자율이 떨어지고 투자율이 올라갈 때 외국인이 떨어지는 이런 그 마이너스 코릴레이션이 보이는데 이걸 이제 기업 차원에서 증명한 것이 그 고대 조명현 교수가 기업 차원 실증 분석 가지고 외국인 지분이 많을수록 투자를 덜한다는 것을 이미 증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래프는 이런 경우가 한국에서 그 주식시장이 원래 기능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창구인데 여기 보시면은 기업에서 자금을 빼가는 돈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는 돈은 이제 자사주 취득과 배당인데 이 액수가 인플로우 기업에 조달하는 돈보다 더 많아가지고 2003년부터 이게 마이너스 됐어요. 그전에 플러스 됐다가. 근데 마이너스인 거는 영기 자본주의는 다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많이 비협한 한국도 지금 미국처럼 주식시장에서 기업이 자사주 취득과 디비던드로 나가는 돈이 기업이 조달한 돈보다 에그리게이트 차원에서 기업마다는 다르겠지만은 에그리게이트 차원에서 많아졌다는 게 굉장히 주식시장이 어떤 면에서 시장 실패죠. 어떤 면에서. 그리고 그 다음 그래프로 이제 우리나라 그 밸런스 페이먼트 통계를 보시면은 이렇게 나가는 돈이 배당금이 한 해에 뭐 최근에 200억 불 나갑니다. 우리나라 IMF 위기 때 200억 불을 IMF에 불러가지고 5년 동안 갚았는데 이제 한 해에 200억 불이 배당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GDP 1.4%. 그래서 배당 칠되면은 외환위성이 출렁거려요. 돈 때문에 사실. 그리고 그다음에는 그 디비던드 페이에서 많이 받는 사람과 적게 받는 사람 간의 격차가 굉장히 크다는 이제 그래프를 보는데 이것이 뭐 이건 하나 이제 디스크리트 테이블인데 노동소득에서의 격차도 크지만은 배당 소득의 격차는 또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간단한 표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 표가 이제 조명현 교수가 한 그 기업 실증 분석에서 외국인 지분이 많을수록 투자를 적게 하다는 걸 이제 실증 분석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스토리에 기반해서 마지막 실증 분석은 저 공지단 신호철 박사가 주로 OECD 데이터 가지고 타임 시리즈 패널 분석을 해가지고 인과관계 코자리티를 좀 리그러스하게 통계해서 한 결과를 이제 데이터를 이제 금융화 세 가지 지표, 이니퀄리티도 몇 가지 지표 해가지고 이니퀄리티는 노동소득의 비중과 탑 퍼센트 두 가지를 했고 금융화 세 가지 지표, 금융 발전 두 가지 지표, 그다음에 스킬 바이 테크닉 체인지도 컨트롤 변수를 해가지고 시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보시면은 탑 10% 쉐어의 디스트리뷰트 인컴 이게 이제 배당 소득 비중인데 그 비중이 이제 플러스로 유의하게 이제 나온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는 뭐 많은데 생략하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로봇 책도 했고 스퀘어톤도 하고 뭐 컨트롤 변수 좀 넣어가지고 한 결과도 이 배당 소득이 다른 금융화 지표보다도 탑 10% 높이는 거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컨 컨클루전은 금융화가 그 이니퀄리티의 지표인 같다, 원인 같다. 그래서 기존 연구 보면은 이제 금융 섹터의 비중이 큰 것이 분배에 악화라는 그런 논문도 있는데 실증 분석에서 좀 이렇게 로버스하지 않은 것 같고 제 생각은 이게 더 로버스한 결과 같아요. 그래서 금융 섹터 비중이 높다는 것이 뭐 꼭 분배 악화는 아니고 특히 배당 소득 부분이 많은 것이 분배 악화 아니냐. 배당이 많을수록 그만큼 투자 안 했다는 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컨클루드 리막스는 두 개를 합쳐가지고 크게 봐서 한국이 이제 동아시아 기적을 끝내고 성장과 분배가 다 이제 악화되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면에서 동아시아 한분지가 끝났다. 중국이 이걸 다시 하지 않는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기존 한국을 논할 때 이제 캐치업, 포스 캐치업 말을 많이 썼는데 저는 이제 이거 캐치업에서 컨버전스로 포스 캐치업이 아니라 컨버전스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프레임워크를 바꿔야 되지 않냐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캐치업 투 컨버전스 또는 캐치업 투 디버전스 이런 프레임워크를 수단할 시점이 되지 않았냐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대신에 외환위기를 안 겪은 대만만 유럽식으로 안착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이게 좀 불안전한데니까 아까 아직까지는 퍼즐이죠. 사실 왜냐하면 한국 제도가 미국과 완전히 다른데 왜 미국 성과가 비슷했냐 퍼즐인데, 그러니까 언더라인 제도를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성과 지표는 비슷한 것이 퍼즐인데 많은 제도 중에서 그래도 금융화 부분은 우리가 미국과 굉장히 비슷하게 가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추론을 했고 그것을 이제 증명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네, 수고했습니다. 그 엄청난 자료와 주제를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발표해 주시면 그도 좀 이해하기 쉽게 나같이 경제학 전공하는 사람도 이해하기 쉽게 잘 발표해서 고맙습니다. 우선 뭐 자유롭게 코멘트나 또 질문 있으면 해주시죠. 여기 줌에 있는 저 신장석 교수가 먼저 하고 가시죠. 들어볼까요? 네, 신 교수는 먼저. 예, 고맙습니다. 제가 이쪽 시간으로 12시 반 한국 시간으로 1시 반에 점심 약속이 있어서 한국 시간으로 12시 15분 정도에는 제가 좀 나가야 됩니다. 아니, 한국 시간으로 그래서 나가야 돼서 제가 좀 먼저 하겠습니다. 좋은 내용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한국이나 일본이 영미와 제도가 굉장히 다른데 왜 이 결과가 비슷하게 나왔느냐 했을 때 그 핵심이 금융화라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금융화라는 것이 단순하게 금융 부분이 많아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업이 모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본이 되는데 기업에서의 그 이익 분배를 영향을 크게 미치면서 그 이익 분배 구조가 달라졌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공감을 합니다. 근데 하여튼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한 가지는 저 그 배당률을 말씀하셨을 때 그 보통 그 배당률을 그 배당 나누기 저 이익, 보통 그 저 오디너리 인컴으로 하든지 넷 인컴으로 하든지 하는데, 왜 저 그 부가가치 대비로 했는지 그게 하나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한 1980년대까지만 해도 기업에서 이제 그 자본가한테 넘어가는 그 자금 흐름의 대종이 배당금이었었는데, 특히 미국에서부터 이제 배당금보다는 지금 자사주 매입이 점점 더 강해지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자사주 매입의 그 분배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큰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만약 그 자사주 매입을 포함을 할 의사가 있으신지, 포함을 하면 결과가 대충 어떻게 나올 것 같은지, 이 교수님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면 여기 저 외국에 계신 권 교수 얘기 좀 듣고 같이. 예. 그렇습니다. 네, 권 교수님 일본에서 오시는데 하시죠. 권 교수님, 네, 혹시 뭐.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저는 그 최근에 그 미국에서 그 뉴욕 대학에 있는 예, 이분 이름이 뭐라고 제가 발음하지 모르겠는데 필리리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The Great Reversal이라고 하는 책자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좀 자유시장을 포기하고 굉장히 독점적인 그간 산업들이 좀 이렇게 독점화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하는, 집중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 하는 그런 책을 최근에 썼는데요. 그래서 이제 유럽은 오히려 자유화되고 미국은 오히려 경쟁이 약화되고 집중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일본도 그리고 한국도 아마 그 집중도나 상당히 산업별로 높아지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좀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그런 결과적으로 같은 형태의 결과가 나오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일본도 최근에 이제 노동 구매율이 떨어지고 시장의 어떤 집중도가 높아지는 게 있는데, 한국은 데이터를 제가 그 기존 연구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요. 미국하고 좀 비슷한, 결과적으로 비슷한 그런 경향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좀 이렇게 연결해서 좀 더 논의를 좀 더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두 분 먼저 답변을 드리면은, 신 교수님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뭐 저보다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시고 뭐 그랬는데, 최근에 그 value extraction 그 책도 내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통상적으로 배당률은 이제 배당대 그 이윤을 많이 쓰는데, 왠지 그 이쪽 리터처에서 아마 그 지표가 저희가 이제 기업 차원에서의 데이터를 쓴 게 아니라 그 내셔널 어카운트를 가고 쓰다 보니까 전체 이윤 대 전체 부가가치 변수가 더 이렇게 쉽게 어벨러블한 데이터 같아요. 거시 차원에서는. 그래서 기업 차원에서 분석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거시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배당 성향 지표를 쓴 것 같고, 여기 지금 그 줌에 들어와 있는 김대성 지금 이제 박사생인데 박사과정인데, 이분이 지금 쓰는 그 학위 논문이 기업 데이터 가지고 자사주 주식이 가지는 그 효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뭐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알지만, 거기 따르면은 단기적으로는 주가를 올리는데 장기적으로는 기업 성과에 별로 영향이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노동소득 비중을 떨어뜨리는 효과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충 잠재적인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기업 차원. 그래서 두 번 질문하신 자사주 효과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더 많이 실증 분석이 필요한데, 상대적으로 리터러치가 별로 없더라고요. 자사주 주식의 실증 분석 효과는. 그리고 권 교수님 그 재미있는 지적이신데, 저는 주로 이제 금융화가 이런 식의 어떤 그 컨버전스를 이제 야기하는 변수를 봤는데,
교수님 말씀대로 그 시장 구조가 독과점화해야 되는 것도 이런 어떤 그 분배학화형이 아니냐 이런 것도 상당히 재밌는 가설을 갖고 실제로 이제 일본과 미국이 유럽에 비해서 독과점도 높다면은 일단 그런 추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이것도 한번 실증 분석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될 것 같은 좋은 토픽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떠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시죠. 예. 자사주 취득 부분에서 사실 제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통계 분석을 할 때 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또 사실 통계를 제대로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이해를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뭔가 하면 자사주 취득 중에서 자사주를 취득한 다음에 회사가 그냥 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사주를 취득한 다음에 자사주를 소각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가 효과가 굉장히 다릅니다. 자사주 소각은 완전히 기업이 갖고 있는 돈을 태워버리는 거랑 효과가 똑같으니까 이건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을 해서 들고 있는 것은 나중에 그것을 직원들한테 스톡 옵션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M&A에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것은 사내 유보금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비슷한 그런 성격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배에 미치는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려면 소각되는 자사주 매입과 소각되지 않는 자사주 매입을 구분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자료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중요성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감안을 해서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하면 좋고, 지금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이 그 연구를 한다면 한국의 경우에 과연 구분을 할 수 있는지 찾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소각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동안에. 최근에서야 좀 자사주 소각이 있었지, 그 전에 삼성이나 일반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한 상당 부분이 지주회사 전환한다든지 경영권 방어한다면서 들고 있었던 것들이 많으니까 미국에서 자사주 소각했던 것과 효과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소각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차이를 좀 연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김대성 씨 잠깐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 하실래요? 자기 논문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를. 예,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소각 부분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자료상으로는 이 소각 규모나 소각의 이벤트가 잘 이렇게 구분해서 파악이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지금 좀 제한적으로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체 분배 관점에서는 이 경영권 방어나 이런 이슈와 좀 달리 의미가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 더 좀 현재 연구에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슨 온라인에서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 플로우에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교수님. 크게는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폴리티컬 이코노미의 한 부분을 잘 설명을 해주셔서 잘 들었고요. 다만 이 성장과 분배의 문제는 뭐가 먼저 호수가 되는지가 아직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한국이 자본주의 어떤 단계에 들어가서 일본이 먼저 컨버전스를 일으키고 한국이 컨버전스를 따라가는 그러한 때는 프로덕티비티 증가율이 줄어든다는 거니까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추세를 따라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영리식 자본주의 때문에 그렇게 된다거나
영미식 자본주의 결과라든가 하는 것은 조금 비약입니다. 문제는 저는 그 컨버전스의 속도에 대한 일본은 적어도 1990년부터 2010년까지 거의 30년에 걸쳐서 컨버전스가 좌충우돌하면서 일어났지만 한국 극히 최근에 한 5년 내 accelerated convergence가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정책의 디스토션 이펙트가 훨씬 큰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정책의 인플루언스를 많이 받는 경제들이기 때문에 특히 한국, 일본 그건 결국 제도가 제대로 디벨롭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컨버전스가 일어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책, 파이낸셜라이제이션도 물론 정책의 결과이겠지만 그 파이낸셜라이제이션에 근본 몰기에는 전반적 정책 기조가 프로 비즈니스에서 엔티 비즈니스로 가는 결과가 일어나는 정책에 따른 디스토션이 훨씬 큰 컨버전스의 스피드를 좌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니퀄리티와 그로스의 문제도 컨버전스 사이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니퀄리티가 드러나는 건지 이니퀄리티 때문에 컨버전스의 속도가 빨라지는 건지 거의 동시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만일 정책의 오류 혹은 정책의 방향 설정이 잘못되고 해서 컨버전스가 빨리 일어나고 PKT가 보여준 것처럼 벨프가 보여준 것처럼 결국 성장이 급격히 감소할 때는 이니퀄리티가 확대될 수밖에 없고 뭐 성장 네오클래식의 성장식에서 나오는 G가 그로스 레이션이 내려가면 K 레이션이 올라가고 이니퀄리티가 증대하니까 결국은 급속한 성장 정체가 이니퀄리티를 크게 땄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게 아닙니다. 조금 두 번째 테크니컬한 부분은 아까 어떤 금융산업에서 밸류에이드 내에서 어떤 프로포션을 그게 그거는 전체 산업의 밸류에이드 중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밸류에이드 쉐어 그게 더 의미 있는 지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전 산업의 밸류에이드에서 금융산업의 밸류에이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그것이 파이낸셜라이제이션의 더 의미 있는 지표가 아닌가. 금융산업 내에서 밸류에이드 내에서 디비던드의 역할을 보는 겁니다. 그 두 가지. 말씀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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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계속 이제 퍼즐이 이제 그러니까 그 아직도 많은 제도 차이에 불구하고 어떻게 수렴하느냐 되는데 특히 이제 투자가 감소가 있는데 투자 감소의 원인이 제가 오늘 여기서 얘기한 대로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금융화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규제죠, 각종 규제. 세 번째는 비용의 상승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고려해야지 투자가 저하가 설명된 것 같고 투자가 저하되니까 성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분배 악화되는 그 채널은 선생님 말씀대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이제 투자 감소 한 원인인 이제 금융화만 짚었는데 사실은 한국경에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정책의 왜곡 측면에서 어떤 그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찬 교수.
말씀할 수 있어요? 저희 발표를 대단히 재밌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 제일 아까 폴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첫 번째 저랑 생각이 좀 많이 다르다 그런 첫 번째는 VOC를 이런 관련된 리서처를 했잖아요.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의 핵심 주장은 이쪽 LM이나 CM이나 다 퍼포먼스가 4% 성장 또는 때로는 그 시기에 따라서는 8% 하이 성장하는 결과를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이걸 컨버전스라고 보지 않아요. 오히려 그 4% 또는 8%를 동일한 퍼포먼스를 하는 지표로 나타나더라도 이걸 어떻게 어치브하고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라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주장이 아까 폴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똑같이 옛날에는 8% 지금은 4% 이게 미국의 방식으로 닮아갔다 그런 면도 저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똑같은 미국의 4%를 하는 것은 미국의 도메스틱한 세이빙 이쪽으로 컨섬션을 많이 늘린다든지 파이낸셜라이제이션 효과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또 우리나라의 4%의 그 치유문들을 이뤄내는 방식은 미국과 꼭 그렇게 같지 않은 다른 지점들이 많다. 그래서 거꾸로 보면 사실 이 가장 큰 거에 단적인 예로 여기 보면 3페이지에 나오는 컨버전스 몇 퍼센트의 성장이냐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1980년도에 일본이 한 4%다. 그때 1970년도, 80년대 일본의 마델을 스테이티스트 마델 또는 뭐 사람들마다 다른 식으로 그게 이후에 미국의 4% 성장하는 거랑 같다고 할 수 있느냐? 전혀 다르다. 그거는 단적으로 또 다르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예를 들면 유년 베스트나 플랫트 바게닝 이거를 가지고 예를 들면 노스 유럽 한출만 보면 1980년대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 플랫트 바게닝에 이런 하는 방식이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다 더 큰 문제는 미인이 다르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은 포스트케이니즘처럼 이렇게 사실 도메스틱하게 그러니까 베이지 마드레이션을 하는 것이 포커스, 인플레이션을 잡으면서 벨트를 쓸 대신에 그런 미인이었다면 지금은 완전히 이 크래프트 바게닝의 의미가 오히려 그렇게 유지한 다른 그런 제도, 그런 운영 방식을 유지하면 사실은 이게 너무 위치자하고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는 그 위치자 플렉스블한 방식을 새로 적응을 해서 국제 정책에 적응을 해서 그 적응 방식이 미국과는 다른 흔히말 요즘 2015년, 20년 이때 이 사람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소셜 인베스트먼트 이런 식으로 이동도 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플랫트가 독일만 하더라도 독일의 그 EMFI나 이런 그 중심으로 해서 웨이지 마블의 그 리드에서 섹터를 하는 이런 방식의 해서 가지는 미인이 이제는 더 이상 그걸 지지할 의미가 없어져 버렸고 단순히 하루씩 노력해서 플렉시빌리티가 같다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훨씬 더 매트릭스 드랍 그러니까 매트릭스 웍스 카운슬 이 단위로 사실은 훨씬 더 기업의 내부에서 코디네이션하는 방식을 또 추계하는 코디네이션하는 방식도 달라요. 미팅도 달라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인베스트먼트라고 한다면 지금 그것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 인베스트먼트의 과거에는 그야말로 자본을 국가나 이런 은행 중심으로 해서 크게 쏟아붓고 내셔널 챔피언을 만드는 이런 데 성장의 드라이빙이었다면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그걸 써도 통하지도 않고 테스트도 안 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단순히 웨이지 그렇게 마긴 수준 유년 덴시티 또는 로스 레이트 몇 퍼센트냐 그런 거
글쎄 뭐 컨버전스냐 아니냐라고 보기에는 엄청 무리다. 두 번째는 그러면 대학 다르게 보여스티컬이든지 아니면 그걸 다른 식의 지금 디베이트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바는 이제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다름이 과거에 골든에이지 2차 대전 골든에이지 진행에 나타났던 그런 버라이어티나 또는 이런 것도 아니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이나 파이낸셜라이제이션의 충격 속에 각각 적응해가면서 새롭게 하는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만약에 로케이션을 잡으려면 그 속에 로케이션을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미경 교수님 다 보기가 어려울 것 아니, 같아요. 좋은 네, 질문. 좋은 지적이라고 네, 말씀하시죠. 예, 저는 뭐 평소에 이금 교수님 좀 좋아합니다만, 특히 저는 이제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저하고 이렇게 감이 같다고 할까요? 그래서 일치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제 일본의 어떤 미시적인 변화가 지금 교수님이 주장하고 굉장히 일치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일본이 이 저성장기에 들어오면서 기업들의 고울이 바뀌어요. 그 고울이 매출 극대화에서 이익 극대화. 그 매출 극대화에서 이익 극대화로 바꾸는 게 어떤 변화를 이야기하는가 여기 있는 그대로인데요. 매출 극대화에서 이익 극대화로 바뀌면은 첫째 일본 기업들이 근로자들한테 분배를 떨어뜨립니다. 뭐 거기에는 뭐 교육 훈련까지 떨어뜨리는 게 이제 나타나고, 또 하나 굉장히 주목해야 될 게 협력업체에 대한 그 우대 조치도 사라집니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임금도 깎아야 되고, 공리도 깎아야 되고, 교육 훈련도 깎아야 되지만은 협력업체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부분도 깎아가지고 결국은 협력업체도 이제 이익이 줄어요. 하는 이 부분이 결국은 분배율을 이니퀄리티, 이 양극화를 이제 가져다 줬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게 격차 사회라는 30년간의 최대의 화두가 여기 나타나는데, 격차 사회가 되면은 결국은 소비가 줄고, 또 소비가 줄다 보니까 매출이 줄고, 하나는 이제 악순환이 지난 30년간의 일본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에 저는 이제 그 배당뿐만 아니라 그 노동자에 대한 임금 변화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그 부분까지 나면은 저는 완벽하게 이 성장률과 이 분배율 악화를 설명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일본이 매출 극대화에서 이익 극대화가 되는 거냐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 금융화 현상이거든요. 금융화 현상은 이제 앵글로색슨의 시스템을 받아들이는데, 이 결정적인 계기가 사실은 고이즈미 계획이었어요. 고이즈미가 구조개혁을 통해 가지고 그 전통적인 일본식 자본주의를 영미식 자본주의로 이제 바꾸려고 했는데, 여기 일본 금융계하고 체계가 엄청 반대를 했습니다. 이게 되면은 이제 일본의 전통적인 일본식 자본주의가 붕괴한다고 해가지고 일본은 엄청나게 이렇게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게 느려져요. 근데 우리는 저항 없이 그냥 그대로 가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달라졌는데, 근데 이 저항도 결국은 이제 아베까지 고이즈미 칠빌린 아베 계열까지 넘어오면서 일본을 미식 자본주의로 완전히 대체하는 그런 흐름이 지난 한 20년간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베는 그거를 이제 금융개혁이 아니고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라는 걸로 이제 탈바꿈시켜가지고 기업 지배구조를 이제 영미식으로 이사회 권한을 확대하고, 그러다가 이제 카를로스 고흥 사태까지 이제 터지면서
일본 세계가 이 영식의 계획은 너무 간 거다라는 걸 지금 반발하는 속에서 이제 가을수공을 잡아내는 그런 그런까지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본의 어떤 미시적인 기업 움직임을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하시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근로자에 대한 어떤 임금하고 복지 변화하고 그 현대경제에 대한 그 이익률 변화 요까지 넣으면 지금 완벽하게 그 한국과 일본의 그런 걸 보여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 관련해서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그 소득 격차 주로 피케티 같은 경우는 그걸로 구분했다는 거고, 이제 자산 격차는 소득 격차가 더 격차가 심화되는 것들. 거기 이제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좀 부족한 게 이제 지역 간의 격차 그 문제는 안 다뤘는데, 이 기업 집중, 개인 집중, 지역 집중 이 사이에서 우리가 분배라는 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 것이가 참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최근에 김남열 교수가 연구가 아직 출판 안 됐습니다만 발표 내용에 보면 최근에 소득으로 따지면 한 22배 상위 10%하고 그 하위 10% 22배 차이인데 분배를 다 고려하고 이전 소득이나 세금이나 다 고려하면 5배로 확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석 없이 그냥 소득의 10% 상위 10%가 전체 얼마인가 또는 뭐 나머지 얼마인가 그래가지고는 분배 문제를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문제는 소득과 분배를 가지고 영미식이나 뭐다 하는 것은 김인찬 선생님 말씀하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으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고, 다만 제가 여기에서 좀 느낀 것은 우리는 97년, 98년에 IMF 겪었는데 2010년까지 우리가 2008년, 9년 또 세계 금융위기가 겪었단 말이죠. 그 아시아 금융위기가 겪었던 기간 동안은 앞에 분석이 됐어요. 우리 모든 다른 자료가. 근데 세계 금융위기가 나온 2010년 이후의 경우는 금융 자료는 분석이 됐는데 나머지 자료는 분배나 소득이 안 됐거든요. 그 분배나 소득이 사실은 우리 2010년대에 엄청난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제 정부 피케티가 주장하는 대로 이게 뭐 정부 정책 또는 정부의 어떤 그 이념적인 이데올리 이게 이제 작오는데 그동안 우리가 많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해서 최종적으로 컨버전스라는 결론을 내기 전에 최근 2018년, 2019년까지만 한다면 아마 최근에 엄청난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저도 김남경 교수 그 자료 분석 깜짝 놀랐거든요. 20배가 5배로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본다면 조금 더 조심스럽게 결론을 낼 수 있지 않나. 그러면서 어떤 컨버전스라기보다는 다이버전스가 나올 수도 있겠고 어떤 새로운 방향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또 한 분, 예, 말씀하시죠. 굉장히 잘 들었고요. 트렌드를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 시프트 해석을 하시고 싶으신 그게 이제 저는 제일 펀더멘탈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뭔가 큰 변화가 지금 한국에 오고 있다는 건 동의를 하는데 그거를 아욱한 지표로 이제 권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잡아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메커니즘을 사실 하나를 제시, 파이낸셜 메커니즘을 제시해 주시는데 거기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아닌가 싶은데, 그 파이낸셜라이제이션이라고 이제 부르시면서 파이낸셜 디벨롭먼트 부분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특히 최근에 파이낸셜 이니퀄리티 리터처가 옛날에는 파이낸스하고 디벨롭먼트 그로스 관계는 파지티브가 많이 보이는데 이니퀄리티도 파지티브라는 게 정석이었는데 그게 요즘 뒤집어지고 있어가지고 그 김소영 교수님하고 논문을 알고 있어요. 썼는데 이걸 파이낸셜 디프팅의 메저를 구분을 하면 두 개가 컨플릭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파이낸셜 디프팅은 파이낸셜 에셋
이제 GDP 대비 값하고 파이낸셜 구분을 하면은 그게 파이낸셜 그 디프닝이 그 에셋 메저를 보게 되면 이니퀄리티를 늘리는 효과가 최근에 나타난 그거는 로버스트한 것 같은데 엑세스로 그걸 느끼게 되면은 여전히 양의 효과가 있거든요. 사실 파이낸셜 이니퀄리티 그로스 액세스면은 이퀄리티 감소하는 건 아닌 거죠. 감소하는 걸로 그건 지금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파이낸스하고 이니퀄리티의 그 리터처에서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거는 사실은 그 모델을 들여다보면 그 파이낸스 섹터에 대한 액세스가 커지는 효과 때문에 이게 줄어든다는 게 이제 사실은 메커니즘이거든요. 그 메커니즘 자체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실증 데이터도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약간 한 가지 그런 거는 이제 파이낸셜라이제이션이라고 했을 때 전체 파이낸셜 섹터의 롤 자체가 지금 이런 그 패러다임 시프트나 아니면 이런 식의 해석, 성장과 분별적으로 좀 안 좋은 방향을 얘기하는 것 같이 들릴 수가 있어서 그 부분 좀 컬러파이를 잘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또 하나는 그러면은 이게 왜 그런 거냐 이제 메저, 파이낸셜 에셋 메저로 봤을 때는 늘리는 게 그 내용을 보면 그 파이낸셜 시큐리티 컴포지션이 옛날하고 지금 완전히 다르거든요. 지금은 다 이제 데리버티브의 그런 에셋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성장도 사실은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사실은 이니퀄리티 면에서도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룹과 아닌 그룹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이제 이분 교수님 보여준 이제 디비던드 스토리하고는 연결이 닿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쪽으로 좀 강화를 시키면은 이 스토리나 이런 걸 탄탄하게 잡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지금 그 스토리 라인은 잘 잡힌 것 같은데 보여주신 데이터의 그 22페이지 데이터로는 데이터가 이게 지금 잘 조금 예를 들어 미국이 독일보다 이게 훨씬 낫잖아요. 미국은 그게 굉장히 커슬링 나는 거거든요. 좀 이상, 그렇죠. 심지어는 그 미국보다 한국도 있어요. 미국이 약간 최근에 보니까 미국은 뭐 10%가 조금 안 되는 한국은 11, 12 이렇게 보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는지를 조금 설명을 보완하게 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제 개인적인 그냥 이거 추측인데 제가 이쪽으로 구체적인 연구를 하고는 하는데 사실은 이 성장 기제의 그 패러다임 시프트를 보려면 현재는 이게 글로벌리제이션이 굉장히 이미 많이 진행되는 상태여서 글로벌 트렌드가 바뀌는 거에 메가 트렌드 영향이 우리나라에 받고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저성장을 이제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성장과 더불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메가 트렌드 중에 저금리입니다. 저금리. 저성장과 저금리를 동시에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런 관점에서 파이낸셜라이제이션도 사실은 파이낸셜이 이렇게 진행된 백그라운드에 저금리가 있는 거거든요. 은행에 돈 넣어봐야 기간이 없으니까 자꾸 이런 데리버티브 개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좁게 가지고서 돈을 벌어볼까 하는 인센티브가 커졌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이 국가마다 좀 다르지 않았을까. 거기서 본다면은 지금 이런 그 통장이나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를 조금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보시면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기 저 김소영 교수 들어와 계신데 김소영 교수 두 분 쓴 논문 알고 있는데 여기 저 이준영 학생이 지금 독서 논문 쓰는 것이 거가도 보면은 크레딧 마켓 액세스 이런 것들은 그 분별을 호전시키는 거 나오더라고요. 근데 스톡 마켓 지표는 악화식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준영 학생 지금 하고 있는데 보완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마지막 한 분만 더 말씀. 예. 저는 뭐 아니지만 상당히 유익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발표라고 생각했는데요. 스태틱의 경우에는 성장과 불평등의 원인을 찾는 데 좀 많이 방점을 두고 있고 그때 중요하게 봤던 게 이제 노동부들이랑 자본소득 간의 어떤 갭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궁금하게 들고 있었는데 이 교수님 발표를 보니까 중요한 그 포인트가 뭐고 투자 투자가 낮아지다 보니까 이게 성장의 경향이 좋고 또 투자
투자가 낮아지는 이유가 배당을 받으니까 자본금이 올라가서 유통도 심화됐다라고 부분을 보신 부분은 상당히 의미 있는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드리고요. 물론 투자나 주체 또 비용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러면 이 투자가 낮아지고 특히나 금융화나 배당이 높아진 것이 이 컨버전스에서 어느 정도 설명력이 있는지 아까 정량적으로 자료를 보여주시긴 했지만 제가 거기서는 좀 많이 어려웠는데 그 영향과 설명력이 좀 궁금하기도 했고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정책적 관점으로 보면 저희가 나아가야 될 길이 지금의 자본주의 유연화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이 결과를 보게 되면 국력 스타일로 가는 게 좀 더 좋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논문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배당 같은 문제를 바꾼다든지 하는 것이 정말로 그쪽으로 가는 그런 정책 방향인지 정말 그렇게 어느 정도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좀 궁금했고요. 실제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도입되면 유익할지 그런 것도 좀 궁금했습니다. 네. 네, 보여주셨는데 사실은 그 금융화를 이제 금융화 여기서 이제 분배 악화된다는 걸 증명했는데 금융화가 진짜 그 컨버전스의 원인인지는 안 했잖아요. 실제로 이제 하려면 이제 금융화 지표를 넣어가지고 크로스도 해야 되겠죠. 금융화라든가 다른지 몰라요. 그런 건 아는데 하시니까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 연수를 다 갖추기 어려가지고 이제 쉽게 이제 아웃컴으로 한 건데 재밌게 나와가지고 이제 아웃컴으로 얘기했는데 사실은 더 많은 그 돼야 되죠 사실. 금융화 자체를 넣어가지고 돌려봐야 되겠죠 사실. 맞습니다. 그 하여튼 이근 교수 이 세 편의 논문을 요약해서 발표했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로서도 공간 문제를 다루지 않았지만 이게 공간 문제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굉장히 고심을 하게 하고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될 건가 그런 문제 또 그런 반면에 이제 그런 이니퀄리티 문제가 자산 불평등과 관련시켜서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과연 컨버전스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여러 가지 의문점과 또 해안을 갖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기서 좋은 코멘트들 이건 교수 잘 소화하셔서 좋은 업적 내시고 좋은 페이퍼 내시고 단순히 컨버전스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좀 다이버전스 리더가 되기 위한 다이버전스 한국형 새로운 모델, 새로운 자본주의 모델을 하나 개발해서 더 밝은 미래를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웹에서 참석하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여기에 플로어에 나오신 분들 이렇게 잘 좋은 지적과 또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어나운스하면은 방금 제3의 모델에 대해서 신장섭 교수가 1월 5일 날 이때쯤에 그 제3의 자본주의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해관계 자본주의도 아니고 주자본주의도 아닌 법인 자본주의, 기업은 그 자체가 실체다라는 거죠. 이런 주장을 할 겁니다. 책도 그때 나눠드리겠습니다. 1월 며칠이에요? 1월 5일 날 점심 때. 예. 1월 5일 날 다시 또 만납시다. 그때 뭔가 좀 해결책이 나올 수 있어요.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박상학 교수, 구양미 교수 다 감사합니다. 네, 정문영 박사.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많이 구양미 교수 참석했네. 구양미 교수 참석했구나. 네. 아마 바이러스 때문에 안 온 것 같아. 그래 조심해야지. 온다고 했다 다 취소했어. 조심해야지. 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지. 거기 얘가 있구나. 네, 얘가 구양미 교수 애 둘 다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어. 네, 제가 혹시 오늘 너무 요새 감염병 때문에 제가 못 갔어요, 선생님. 네. 아이 좀 일단 디테일 살짝 모르기 때문에 일로에서 뭐가 있는지.